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이재현입니다. 예, 오늘 디아 데미터 세미나 첫 시간으로 데이터 분석 무엇을 어떻게란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공모전에 응모하신 여러분들께서 아마 과거에 진행이 되었던 데이터 분석 공모전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좀 굉장히 많은 데이터 분석 공모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나왔던 7개 정도를 뽑아왔는데요. 통계 데이터 센터 자료 분석 활용 대회, 공공 데이터 활용 BI 공모전, 문화관광 데이터 분석 대회,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공모전, 공공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통합 데이터 지도 데이터 스토리 공모전, 데이터 멘토링 이렇게 7개에서 입상작 69건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이제 상을 받았는지 또 어떤 주제를 많이 다루시는지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재밌는 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저런 공모전과 이번 대멘토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거의 똑같은 주제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데이터의 가용성이라던가 시의성 등등 고려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분들께서는 이제 괜찮은 레퍼런스가 공개되어 있는 만큼 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69건을 일단 주제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이 정책, 경제, 안전, 지역교통, 여행 등등 순으로 정리가 됩니다. 가장 많은 게 정책이랑 경제였어요. 이 정책에서는 이제 서울시 여성 안심 홈세트 지원 서비스 정책의 분배 적절성 또는 강서구 소방안전센터 최적 입지 선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스마트 쉘터 우선지 선정, 또 이제 급행 열차 도입, 최적 정차역 선정, 뭐 등등 이런 뭐 입지 선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뭘 할지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뭘 할지 한번 저도 한번 제 나름대로의 고민을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을 뭘 하기 전에 왜 하는지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정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데이터 분석은 유용한 정보를 발굴하고 결론적인 내용을 알리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걸 위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변환하고 모델링하는 과정이 데이터 분석입니다. 2년 전에 나왔던 저 한 논문을 찾았는데요. 저 논문을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이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한국 위키피디아의 지식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정보관리학회지에 나온 논문이고요. 어, 먼저 이분들이 분석을 한 그 주제는 한국 위키피디아의 지식 형성이 어떻게 되었나에 대한 것이겠죠. 그렇죠? 타이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중에서도 어떤 것들을 보았나 대상을 보면 한국 위키피디아의 편집 로그 중에서 다른 것보다 공동 협업 과정을 중심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석 방법을 보면은 시계열 분석을 했다고 밝히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분석 대상은 편집자의 참여 방법, 데이터 내용 특징, 문서 생성 추이를 본격적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얻은 유용한 정보는 뭐냐면 적극적인 소수와 느슨한 다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에서도 한국의 사회 문화적인 특징이 드러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뭘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위키피디아를 잘 이끌어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논문에서 뭘 알 수 있을까를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 논문의 저자들 따르면 신규의 진입자를 지원하고 관리자 그룹의 고착화를 예방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데이터십 가지고 보면 이렇게 그 XML 데이터를 파싱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셨고요. 이분들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세종 항목이라는 하나를 이그샘플로 예제로 삼아서 골라서 뜯어봤습니다. 실제로 언제 어떻게 어떤 상태로 분석이 됐는지 IP까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살짝 몰라서 전체를 봅니다. 신규 문서, 누적 문서, 이런 연도별 신규 생성 문서 추이를 분석을 해보셨고, 그리고 관점을 바꿔서 문서가 아니라 문서의 편집자 관점에서
편집자가 가장 많이 참여한 문서와 가장 많이 편집된 문서 순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분포가 일반적인 분포랑은 다르게 굉장히 한쪽에 몰려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재미있는 걸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위키피디아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특히 한국 위키피디아는 신규 문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면서 연예, 오락, 스포츠, 정치, 사회면의 업데이트가 활발하다. 그리고 비로그인 그룹이 로그인 그룹보다 편집을 4배 더 많이 하고 이게 늘 그랬던 게 아니라 2010년경부터 이런 추세가 두드러진다. 또한 극소수의 적극적 편집자와 절대 다수의 1, 2의 편집자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아까 이 그래프도 특이했던 그래프, 니은자 그래프 있었죠. 관리자가 22명인데 한국식 위기질서, 즉 가입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이제 그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이런 게 관찰되더라. 그 바람인지 모르겠으나 신규 진입이 꾸준하지만 활성 편집자로 안착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이런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아마 저런 식으로 비슷하게 분석을 할 거예요. 근데 저거는 이제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하나의 테마를 주제를 대상으로 이리저리 본 건데 여러분도 어쩌면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더 이리저리 볼 겁니다. 그걸 흔히 이제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부르죠. 탐험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코끼리 그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지면은 코를 만질 때는 호수 같고 이제 상아를 어금니를 만질 때는 뭔가 이게 창인가 싶고 커다란 귀를 만질 때는 부채인가 싶고 다리를 만질 때는 기둥 같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하면은 각자 자기가 만진 거밖에 알 수가 없지만 한 사람이 전체를 다 이리저리 만져보면서 머릿속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코끼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강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게 EDA죠.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어떤 분야나 그 분야에 흔히 말하는 고인물들이 있잖아요. 20년 또는 30년 동안 그 분야의 외길만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어보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분석가는 외부 사람이고 내부를 잘 모를 텐데 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분들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분들 특히 고인물들의 특징은 그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계속 봅니다. 그러다 보면 그쪽은 잘 알지만 다른 부분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들이 좀 두루두루 잘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해도 정량적으로 모를 수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를 어떻게 했을 때 C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몇 배가 되는가 요거는 정량적인 감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크다 작다 이 정도 아셔도요. 그리고 전 이게 제일 크다고 보는데 말보다 행동이 진실을 잘 보여줍니다. 말로는 굉장히 번지르르 합니다. 그런데 막상 행동하는 걸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회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겠다라고 사장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일하던 사람들은 뭐 알아서 하시고 그 이제 뭐 데이터 분석을 만들든 해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열심히 모으라고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데이터 모으는 협조를 하라고 사장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부서들은 협조를 잘 하는 반면에 협조를 하느라고 본연의 성과가 조금 약간 감소하는 반면에 어떤 부서들은 그냥 무시를 하고 하던 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가 잘 나옵니다. 그 연말에 데이터를 모으는 부서에 협력을 하지 않은 부서가 너희 성과 잘 냈으니까 상을 주겠다라고 상을 줍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열심히 모으겠다, 디지털 플랫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장의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죠. 이런 식의 리워드가 주어지면 데이터를 모으려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데이터를 모으느라 도와주느라 손해를 본 사람들은 오씨 이게 뭐야 하고서 나 안 해 하고 그냥 이탈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겠다는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여기에 가장 크게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라는 존재는 언행이 불일치를 하기 때문에 말보다 행동을 봐야 되고 행동이 남는 건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데이터 분석의 정의가 위키피디아에서 유용한 정보를 발굴하고 결론적인 내용을 알리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목표로 데이터를 정리, 변화, 모델링하는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용한 정보가 나올 만한 걸 분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론적인 내용이 나올 만한 걸 분석해야 돼요. 의사결정에 지원이 될 만한 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냥 취미 생활에 머무를 거고 아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재밌었다? 내가 좀 뭐 이렇게 분석 연습을 했다 정도는 되겠지만 딱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잡을 때 그 막연하게 잡으면 안 돼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걸 잡아야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잡아서 유용한 점 뽑아내고 결론적인 내용을 도출을 하고 의사결정에 지원이 될 만한 메시지를 뽑아서 최대한 숫자와 근거를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은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어떻게 하냐는 건데 먼저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따르는 입장에서는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측정을 할 수 없는 것들은 좀 많이 이제 소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에드워드 데밍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측정할 수 없다고 관리할 수 없는 게 아니야. 다만 돈이 들 뿐이야 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말씀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측정하기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이게 센서를 사용하기 힘들고 사람의 감각에 의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인의 품질, 내가 이 와인을 마시고 기분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관능 평가라고 합니다. 저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소믈리에 같은 분들이 앉아서 여러 개의 와인을 번갈아 마셔보면서 평가지에 작성을 하시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에드워드 데밍이 하신 말씀은 저런 것들도 평가를 해도 얘기를 한 거예요. 관능 평가처럼 두리뭉술한 것들도 비용을 들여서 평가를 하고 그것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와인의 평가가 소믈리에들의 그 전문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와인의 상도, 황화물의 농도, 알코올의 농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화학적인 조성을 분석을 해서 와인의 그 품질을 등급을 대강 결정하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 재미있는 건 피인용 수가 점점 늘고 있어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고 계십니다. 자, 한번 예제를 들어볼게요. 영화 데이터로 한번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IMDb 영화 데이터 세트 많이 아실 겁니다. 미국에 있는 영화 데이터시고 굉장히 많은 이제 영상물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들을 보면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자, 데이터를 그냥 읽어다가 저렇게 파이 차트를 쭈루룩 그립니다. 장르에 따라서.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야 라고 저자가 굉장히 재밌게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 9%, 드라마 8%, 다큐멘터리 2%. 자, 이건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닙니다. 그쵸? 자, 왜 그런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시다시피 장르가 겹친 게 되게 많은데 분류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거는 코미디와 단편이고 범죄와 드라마인데 이건 드라마에 속해야 됩니다. 이건 코미디에 속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다 나눠버리면은 진짜 무의미한 분석이 됩니다. 잘못한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좀 제대로 하는 건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작은 분류로 가기 전에 큰 분류부터 갑니다. 장르라는 거 이전에 타이틀 타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IMDb 데이터셋에. 거기 보시면 TV 에피소드, 무비, 숏, TV 시리즈, 비디오, TV 무비, TV 미니 시리즈, 비디오 게임, TV 스페셜, TV 숏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의 분류가 있습니다. 얘들의 비율을 보면은 얘들의 개수를 보면 여기 최대한 30만 건 근처까지 있고요. 비율을 보면은 얘가 한 3분의 1, 또 얘가 한 3분의 1 좀 안 되고요. 뭐 세 개 합쳐서 한 4분의 3 됩니다. 근데 보면은 좀 느낌이 오죠. 그 컬럼 설명을 보면 더 잘 나와 있는데 TV가 붙은 것들은
TV에서 방영한 것들이고요. 비디오 게임은 정말 여러분들 하시는 그 게임이에요. 나머지가 이제 영화라고 불릴 만한 것들입니다. 자, 그럼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는 게 맞습니다. 아까 같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일단 무비로 나눌게요. 무비, TV, 게임 세 개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세 개로 나누면은 TV가 이렇게 있고 무비가 있고 비디오 게임이 있습니다. 건수가 이렇게 쭈루룩 있어가지고 보시면 TV 에피소드랑 무비랑 비슷하고 뭐 대강 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어떻게 자세히 볼까? 그래서 내가 뭘 알아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일단 좀 더 정량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깔끔하게 봅시다. 숫자를 다 적어주고요. TV 시리즈를 보고요. 등등 봅니다. 좀 한참의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난 이걸 더 자세히 분석할 거야 라고 해서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이렇게 게임과 TV와 무비 1.4%, 40.9, 50.7% 비율로 따져보고 이 안에서도 각각의 바플랫을 그 스택트 바플랫을 그려서 이렇게 각각의 것들의 비율을 나눠봅니다. 굉장히 힘을 준 그림이죠. 저 이거 그릴 때 좀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린 거거든요. 근데 먼저 첫 번째로 시각화에 이만한 에너지 투자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저 정도 그림은 어디 보고할, 발표할 자료가 있을 때, 그럴 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방 상태를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사시는 분은 드물 거예요. 요건 이제 정말 굉장히 귀한 손님이 내 방에 들어올 확률이 있다. 들어올 거다 아마 라고 했을 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처럼 정리를 합니다. 그렇죠? 보기 싫은 거 다 치우고 닦고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하고 살면은 너무 피곤할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방이 이 정도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약간 밖에는 뭐 이렇게 빨래도 널려 있고 뭐 이제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십자가라든가 뭐 이제 달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책꽂이에는 내가 본 책, 볼 책, 보는 책 등등이 정리가 돼 있고 뭐 컴퓨터가 있고 이럴 겁니다 아마. 그쵸? 이 정도면은 왼쪽만큼 깔끔하진 않아도 쓰는데 지장이 없어요. 시각화는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남한테 보여줄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나 혼자 분석할 때는 이 정도만 하면서 빨리빨리 메시지를 캐치를 하고 여기서 그 다음 데이트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하고 반복을 해야 돼요. 물론 시각화를 아까 이런 그림 같이 해버리면은 이거는 이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난잡해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러면 이거는 정말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도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내 안경 어디 갔지? 찾다가 시간 다 갑니다. 절대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시각화에는 적절한 에너지를 계속 쏟아야 됩니다. 시각화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는 역설적인데 에너지를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볼까? 난 뭘 확인하고 싶은데 이런 가설이 생기면 그 가설을 곧장 구현할 수 있도록 손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 이런 걸 그려볼까 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그리지? 구글링을 시작해서 1시간 뒤에 그 그림을 그리면 애초에 그 반짝이던 아이디어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시각화는 충분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손에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자, 이렇게 전반적인 그림을 봤다면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우리가 TV랑 영화랑 게임이 있다는 거 알았고 각각의 서브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있다. 이거는 넷플릭스에서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걸 TV로 봐야 될지 영화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어디로 분류가 됐을까? 또는 이 카테고리 안에 어디가 있을까?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 이런 것들 상상이 되지 않으면 코끼리를 대충 만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정리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숏, 무비, TV 에피소드 등등에서 탑5 뽑았습니다. 데이터를. 근데 탑5를 뽑은 거의 기준이 투표자 숫자로 탑5 뽑았어요. 이 데이터셋 별점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았다라고 이제 시청자들께서 거기다가 점수를 주신 게 있는데 점수가 아주 높은 거를 뽑아봤는데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마 예술성이 높거나 이런 것들이 별점 높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안 봤죠, 그런 것들을. 근데 투표자가 많은 것들은 대중적이란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표자 수 탑5를 뽑아서 하나씩 봤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 봅니다. 먼저 게임, The Last of Us, 요거 포스터는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GTA 시리즈 요거 압니다. 예, 그쵸? 아, 내가 아는 게임 맞구나. 레드 데드 리뎀션. 요것도 제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게임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아, 정말 여기 이 게임이라고 하는 거에는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장르는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그 게임들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편에 쿵 퓨리, 호텔 슈발리에, 그 다음에 페이퍼맨, 포드 벌스, 파이퍼 모릅니다. 제가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간다 찾아봤더니 정말 그 단편 영화들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몇 개를 이제 위키피디아라든가 구글링을 해봤더니 애니메이션들도 많이 있고요. 요거 정말 단편 애니메이션들입니다. 단편들입니다. 애니를 포함한. 여기서 나탈리 포트만도 나왔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단편 영화가 많았다라는 거를 이 각각은 몰랐지만 추가적인 구글링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무비, 다크나이트, 인셉션, 반지의 제왕, 인터스텔라, 예, 다 봤어요, 이거. 예, 제가 아는 영화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영화들이 이 무비에 들어가 있다. 이거 확인할 수 있고요. 비디오, 애니매트릭스, 이거는 매트릭스 3부작이 나왔을 때 그 뒤에 이제 매트릭스의 비하인드 같은 것들이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방영이 아니라 이제 비디오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극장에 출시가 안 됐고 DVD라던가 비디오로 출시가 돼서 유통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파이라고 하는 굉장히 히트했던 그 섹시 코미디 영화가 있는데 외전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밴드 캠프, 네이키드 마이언, 그리고 베타 하우스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OVA라고도 부릅니다. 그 애니메이션의 그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비디오 무비 이렇게 부르는데 극장에는 걸릴만 하지 않지만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배트맨 언더 더 레드후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 비디오는 극장 출시가 안 된 것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TV 시리즈, 아, 요것도 보면은 알 것 같아요. 게임 오브 스론, 왕자의 게임, 그리고 브레이킹 배드,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 스트레인저 띵스, 그리고 요거 이제 워킹 데드, 셜록, 굉장히 유명한 이제 미드들이잖아요. TV 시리즈, TV를 틀면 나오는 드라마가 여기 있었고 TV 에피소드는 저것들 중에 특정 에피소드였습니다. 그 왕좌의 게임이 저 중에 4개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하나가 브레이킹 배드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 에피소드 봤더니. 미니 시리즈 뭐냐? TV 시리즈랑 차이가 뭐냐? 아, 요거는 좀 짧아요. 체르노빌, HBO 거죠. 그리고 밴드 브라더스. 그리고 요게 퀸스 갬빗, 체스를 수출한 거였고 완다 비전, 헌팅 오브 더 힐하우스. 이런 것들은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앞에 있는 TV 시리즈가 뭐 수십 편 간다면 얘들은 10편을 잘 넘지 않습니다. 많아봤자 밴드 브라더스가 12편인가?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딱 짧고 이렇게 쌈박하게 끝나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 TV 미니시리즈 분류가 돼 있구나를 알 수 있었고 TV 숏은 예 정말 단편입니다. 이거 애니메이션이 되게 많아요. 아마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을 노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토이스토리 외전, 슈렉 외전, 아이스 에이지 외전, 또 그리고 이건 스타워즈 외전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TV 무비, 이게 제일 헷갈렸는데 TV에서 방영한 영화 뭐야 이랬더니 하이스쿨 뮤지컬, 그리고 샤크네이도, 그리고 노멀아트 캠프락. 예, 요거 뭔지 알 것 같아요. TV에서 이렇게 스페셜로 했던 영화들인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약간 다르죠, 그쵸?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었고 TV 스페셜을 또 뭔가 했는데 이게 좀 재밌었어요. 프렌즈 리유니온. 어, 이거 2021년작인데 그 옛날에 그 프렌즈 전설의 멤버들이 다 이제 나이 들어서 다시 모여가지고 뭐 찍었고요. 해리포터, 우리 해리포터가 수염을 많이 길렀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다시 또 찍었고, 예, 뭐 이렇게 스페셜 영상 같은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또 분류가 따로 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거 봐야죠. 성인용 어덜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저덜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18금 뭐 이런 건가 생각을 하고서 봤는데 이 비중이 말도 안 되게 낮아요.
이게 98%에 2%란 비중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뭐 조금만 좀 약간 노출이 있거나 조금만 폭력적인 게 들어가도 성인용으로 분류가 돼서 비중이 꽤 높은데 2%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2만 건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개를 봤어요. 그래서 또니 네, 이제 그 진짜로 어 이건 엑스레이트예요. 우리로 치면 한국에 수입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 페리스 힐튼의 그 사적인 비디오가 유출된 거를 굉장히 대범하게 계약을 맺고 출시를 했던 게 있었고요. 여기 2014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0과 1에서 요거는 성인용이 아니다, 요거 성인용이다 하는데 이거는 뭘까 봤더니 요거는 네, 그 리얼리티 TV 게임쇼였어요. 근데 요거 성인용이긴 한데 이거 레이블링 하는 사람이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1로 해야 됐는데 이거 2014년도 했으니까 2014년 된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이터 분석할 때 얘를 1로 고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일일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 이제 하나씩 뜯어봤으니까 이제 전반적인 좀 분포를 떠보는데 요거 이제 플레잉 타임입니다. 런타임. 런타임인데 여기서 이제 TV 에피소드, 이제 TV 등등에 대한 것들이에요. 얘를 먼저 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요 것들을 바꾸고 싶은 욕망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제 내가 뭔지 알았으니까 나한테 친숙한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바꾸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이 데이터를 되게 많이 다뤄야 되는데 이 데이터 자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름 바꿔서 한참 하다가 다시 로우 데이터를 다시 보게 되면 또 이제 다시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원래 이름 그대로 쭉 유지를 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플레잉 타임을 0부터 쭈루룩 이제 분포를 봤더니 자, 보세요. 시리즈랑 미니시를 뭔지 압니다. 그쵸? 플레잉 타임이 합치면 되게 길어야 돼요. 이 중에 각각의 에피소드 짧아야겠지만 이 쇼츠는 단편이 짧아야 돼요. 근데 에피소드 중에 되게 너무 긴 게 있고요. TV 스페셜도 말도 안 되게 긴 게 있어요. 이거 만 시간을 넘어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만 분이죠, 분. 저 확인은 또 일일이 합니다. 저런 것도 아웃라이어들은 확인 다 하세요. 요건 뭐냐면은 네, 조지 루카스가 그 메이 더 포스 그 스타워즈 데이입니다. 스타워즈에서 너에게 포스가 있기를 하는 게 메이 더 포스인데 이제 걸려서 5월 4일에 스타워즈 데이에 토크쇼를 했어요. 이게 1845분 3시간이 넘었네요.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길었던 게 뭐냐면 TV 무비에서 24시간 영화였습니다. 정말 24시간 동안 이제 플레잉 타임 있는 영화들이고 또 괴테 파우스트가 1320분 거의 하루 종일 했습니다. TV 스페셜 요건 10일 동안 13,319분 동안 플레잉 타임이 있었고요. 요거는 케이티 페리 가수가 4일 동안 공연한 영상입니다. 길만하죠. 그리고 이제 무비도 봅니다. 무비도 대체 이거 뭡니까? 30일짜리 영화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요건 정말 그 짐 싣고 항해하는 영상이고요. 비디오도 유튜브에 있는 가장 긴 비디오 영상이 596시간짜리가 있대요. 이게 하나가 튀어고 비디오 게임도 다 0에 가까운데 이상하게 요거 하나만 5일이 넘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제 생각에는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은 플레이어 조작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중간에 이제 스토리 전개를 위해서 영화처럼 영상이 플레이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좀 유달리게 긴 것 같습니다. 이 2018년 나온 이 빅천거스라고 하는 게임이 약 5일치 영상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과 다르게 요게 이렇게 일부러 아무튼 그 숫자가 입력됨으로써 저렇게 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합쳐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스타크래프트, 뭐 파이널 판타지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플레잉 타임 길거든요. 자, 이제 장르를 봅니다. 요거는 앞에서 봤던 거랑 약간 다른 캐글에 있는 IMDb 데이터셋인데 요건 영화 85,000편이 있습니다. 요것들도 아까와 같이 장르를 다 따로 쪼개서 분류를 했고요. 중복된 것들을 다 이제 나누어서 했습니다. 드라마랑 코미디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로맨스, 액션 주르륵 있어서 이렇게 많이 있네, 얘네가 많이 있네 본 다음에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게 궁금해졌습니다. 변수 중에 시간이 있으면 상당히 재밌는 얘기가 가능합니다. 먼저 우리들 다 모두가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과거와 현재를 겪으셨잖아요. 뭔가 이제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사회가 바뀐 것 같은 부분도 있고 나 스스로가 바뀐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 데이터랑 그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시계열별로 데이터를 그리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갑자기 확 변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장르의 비중, IMDb 저 85,000건에 있는 영화들의 장르의 비중을 이렇게 그 스트링 그래프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리면은 자 이제 아까 말했던 드라마, 코미디, 로맨스가 이렇게 있는데 로맨스가 그냥 했을 땐 그냥 3등이었는데 이렇게 봤더니 이때는 거의 2등이었다가 이때는 3등 밑으로 밀려났습니다. 순위가 바뀌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범죄도 적지 않아요. 크라임이 여기서 좀 많이 마이너해 보이는데 범죄가 생각보다 꽤 굵은 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보면은 자 여기서 이 서부 영화와 전쟁 영화가 특정 시기에 이렇게 그 인기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걸 보게 된 게 전반적인 흐름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뭔가 쭉 가다가 거기 블룩 갑니다. 블룩 갑니다. 이게 왜 때문에 대체 무엇이 이걸 이렇게 만드는가 봤더니 먼저 이때 블룩한 거는 호러 영화가 공포 영화가 한 90년 초, 80년 말에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이 증가했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앞에서는 서부 영화가 볼록 하면은 이 변화를 만들어냈고요. 또 전쟁 영화가 볼록해집니다. 비슷한 시기에. 근데 전쟁 영화는 뭐 이제 탱크 나오고 비행기 나오고 군인들 군복 입고 총 쏘고 하니까 제작비가 되게 많이 들어서 일단 많이 만들어지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기엔 되게 많단 말이죠. 왜 이렇게 많을까라고 보다가 제가 생각한 게 혹시 이거 진짜 전쟁이 벌어졌던 시기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1945년 이때 이제 2차 대전 그리고 대강 이때도 1차 대전이에요. 1914년부터 18년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전쟁 이쯤에 있었고 수상한데 싶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 시기에 진짜 서부와 전쟁 영화가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요땐 승전국인 미국, 영국 등등에서 뭐 처칠, 패튼, 뭐 척 예거 이런 사람들을 소재로 영화들이 많이 나왔고 또는 히틀러 같은 이제 패자들을 소재로도 영화가 많이 나왔었고요. 이제 뭐 람보, 코만도 이때 엄청나게 인기 많았잖아요. 아마 그랬던 여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스스로가 이제 전쟁에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즐겨보고 또 약간 대리 스트레스 해소 같은 거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시간을 통해서만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재밌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죠.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하겠다고 제출하신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정책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약간은 우려가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정책을 분석을 하려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입지 선정, 무슨 뭐 대안, 제시 뭐 등등이 많은데 먼저 여러 가지 그 데이터 분석의 유형 중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 숫자로 다 보여주면 사람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림과 글로 정리를 해가지고서 현황을 분석해 전달합니다. 두 번째는 이 데이터가 보니까 지금 어떤 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봅시다 라고 하는 대안 제시입니다. 이게 이제 뭐 그 입지 선정 같은 게 이런 것들이 많고요. 세 번째가 요건 머신러닝 쪽입니다.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 제가 만든 모델이 잘 맞습니다 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정책은 오른쪽은 별로 없어요. 왼쪽 두 개가 거의 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것만 덜렁하면 안 되고요. 먼저 현황을 딱 분석을 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여기 있는 예시를 보시면 요게 그 세종 청사를 건립할 때 이쪽 공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고 요거를 이렇게 변경을 하자고 하는데 대안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 그 장점과 단점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거와 지금 현안과 내가 제시하는 거를 비교를 해서 뭐가 좋아져요. 근데 다 좋아지지만 하진 않거든요. 뭐라 단점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뭐는 안 좋아집니다. 하다못해 뭐 공사비가 얼마가 든다던가 아니면 공사 기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설계한 사람의 이념에 구현에 약간 좀 하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정말 잘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대안 제시할 때도 다각도에서 생각을 또 해봐야 됩니다. 자,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모니터 앞에만 앉아서 데이터 숫자만 보면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합니다. 아, 이거 보니까 이거 문제네.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이런 말들을 많이 쉽게 하세요. 그런데 저 정책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이 없이 나온 게 별로 없거든요. 생각보다. 공무원 시험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워요. 그거 다 통과하신 분들이 이제 여럿이 모여서 그 안에서도 이렇게 추리고 추려서 나온 것들이고요. 그런데 그 모든 현장의 상황과 정보를 무시하고 그냥 데이터 몇 개 띡 받아보고 아 이거 이 뭐 바보들 왜 이렇게 했어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라고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좀 상당히 좀 무책임할 수 있고 그 실제 현장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랄까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기 가운데 그림에 있는 사람은 미생에 나오는 한성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변요한 배우가 맡아서 연기를 했었고요. 이분은 현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현장을 모르는 사람을 상사로 안 칩니다. 그런데 그 상사로만 안 치겠습니까? 동료로도 안 칠 거고 후배로도 안 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를 데이터 분석가로 안 칠 겁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일전에 어디 데이터 공모전에서 심사를 들어갔는데 입지 선정하는 공모전이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팀들이 뭐 이런저런 입지를 대안을 제시했는데 열대 팀을 평가했거든요. 근데 단 한 팀도 현장에 안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진 하나 찍었거나 아니면 가서 가보니 어떻다라는 글 한 줄 쓴 데가 없었어요. 전부 다 모니터상에서 지도 위에 그림 그리고 아 여기 어떻네 그러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는 굉장히 비탈이 심하고 주변에 이제 길을 건너기가 좋지 않아서 버스 정류장을 만들기 힘든 곳인데 그 사람들은 2D 평면만 보고서 버스 정류장을 여기로 옮기자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몰랐으면은 뭐 그냥 그러려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 근처를 많이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거 무슨 헛소리야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내는 보고서도 공모전 레포트도 누군가가 보고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정책 쪽, 특히 대안 제시를 하시려거든 반드시 현장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인터뷰라도 해보셔야 돼요. 저번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통계학과 교수님이 발표를 했어요. 소 축사, 뭐 스마트 축사 이런 거 하시면서 했는데 발표가 끝나자마자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왜 돼지가 아니라 소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교수님은 소 데이터를 구할 수 있어서 소를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질문하신 분이 이제 앞분의 말이 거의 끝나기도 전에 소는 기후 뭐 좀 더워도 좀 추워도 큰 문제 없이 키울 수가 있는데 돼지는 그렇지 않다. 돼지는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을 틀어줘야 되고 조금만 추워도 난방을 해야지 아프지 않고 잘 크고 새끼를 낳지. 그렇지 않으면은 폐사하기 너무 좋아서 기르기 어려운 품종이다. 돼지를 하지 않고 소를 한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꽤 그래도 점잖은 단어들을 쓰셨는데 그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어조 자체가 너무나 이제 강경했기 때문에 모두가 알았습니다. 당신 뭐 알고나 한 거냐라고 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 교수님께서는 앞에서 발표 교수님께서는 좀 많이 민망했을 거예요. 그쵸? 학생들도 그 청주석에 앉아 있을 텐데 그게 모니터에서만 데이터를 다루면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현장에 가보셔야 돼요. 이 미생 드라마에서 이제 그 장그래가 사무실도 현장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무 현장의 전투화를 팔겠다고 했죠 한승률한테.
근데 현숙률은 굉장히 발끈합니다. 현장에서는 쉽게 사무실 끄적이 몇 번으로 쉽게 잘려나가고, 그리고 무거운 공구 떨어지 발등 아작나니까 워커 신고 일한다. 이게 전투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장그래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쵸? 설득을 시킨 이유가 서류만 넘기면 되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도 가격을 매일 체크하고 숫자 하나 때문에 실수 방지하려고 절차를 여러 개를 두고 문장 때문에 법적 해설 검토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결과가 현장이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설득을 시킵니다.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조금 아는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게 하려면 이 정도 인사이트를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외향적인 분들이 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 외향적인 개발자와 내향적인 개발자를 알아보는 방법은 서로 얘기할 때 자기 신발을 쳐다보면 내향적, 상대방 신발을 쳐다보면 외향적이라는 약간 이런 그 개그가 있을 정도로 상대방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걸 잘 못하고 주장하는 걸 잘 못하고 약간 좀 그렇죠. 근데 사회성이 좀 많이 부족한 분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극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숙제고요. 우리 모두가 극복을 해서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 작년에 제가 멘토로서 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경험담을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멘토링을 했던 팀이 팀 에이블이라는 팀이었고요. 박예인, 김태인, 저와 이름이 비슷한 이재헌, 임가현, 허혜영 5분으로 이루어진 팀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수원시 장애인 편의시 정보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 수요자 받았었는데, 먼저 일단 저렇게 그 지도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렇게 뭐 바플랏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앱을 제안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저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발표 주제를 선정할 이유는, 먼저 그 팀원들께서 장애인 접근성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원시를 하고 싶다고 해서 왜 하고 싶어요? 물어봤더니 팀원도 지금 살고 있었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에 보이지 않는 걸 좀 알고 있다는 말씀이셨고, 게다가 저도 한 이제 4년 좀 넘게 수원에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도움이 꽤 많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죠. 그래도 저렇게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나왔는데 저 중에서 지체장애인으로 범위를 좁히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체장애인이 좀 약간 보시면 어디 있죠? 지체장애인 수원시가 제일 많기도 했고, 다른 것들보다 지체장애인 후천적인 장애가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체장애, 여기서는 그때 급속 충전소, 이런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소, 장애인 엘리베이터, 화장실로 했는데, 분석을 거듭하면서 전동 휠체어가 좋은 테마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동 휠체어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멘토링을 드렸었고요. 사실 그 팀원들이 굉장히 우수해가지고 제가 멘토링한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이랑 태블로랑 등등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그림들을 그려봤고, 수원시보다 안산시가 더 많은데 이런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좀 고민도 했었으나 그냥 수원시를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서. 그리고 당위성도 있잖아요.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위치와 수치와 등등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CTV 자료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제 이분들께서 스스로 임가연님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 한번 가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먼저 데이터 중에서 그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중에 장애인을 나누는데 심하다와 심하지 않다라는 굉장히 정성적인 문구가 있어요. 데이터 자체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규정을 조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박예인님께서 이게 진짜 이게 의학 용어더라고요. 법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써도 되겠다 했었고요. 그리고 박예인님과 허혜영님께서 이제 보건소에 실제로 가보시고 수원역에 가보시면서 충전소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등등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여기에 일단 찾지 못했다. 데이터엔 있다고 했는데 가도 찾지 못했고, 심지어 수원역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아무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건 일종의 뭐 데이터 자체가 이제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 데이터를 조금 의심을 하고 넘어서는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영통구 보건소에 가신 분은, 제가 살던 집 근처라서 여기 한번 가보라고 드렸었는데, 예, 그때 그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렇게 앞에 막 그 뭐 진료소 등등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때 여기도 찾지를 못해가지고 혹시 실내에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분이 가서 보니까 여기 보건소 옆에 영통중앙공원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 옆에 하면은 차라리 좀 실외라서 더 좋을 것 같다. 주말에도 충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뭐 이제 그늘도 있고 등등등 해서 데이터에서 얻을 수 없는 인사이트를 제시할 수 있었어요. 좀 가보지 않았으면 모르는 겁니다, 이런 거. 그리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는 이제 그 스토리를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시작했죠. 이제 분석 주제와 배경을 결정하고 목표 설정하고 분석 내용을 얘기를 하고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꼭 심각하다고 뭐랄 필요 없다. 우리는 갈 곳은 정보가 아니지만 다니기 어렵다 정도로 정리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때 박예인 팀장님께서 이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어디 보냈냐면은 한국장애인 총연맹에 보냈습니다. 왜냐면 그 급속 충전기 관련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보고 현장도 가봤는데, 사실 멤버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없었거든요. 당사자들의 의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분석해서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분들께 어떻게 와닿을지를 알고 싶었어요. 우리가 분석을 제대로 했는지, 도움이 되게 했는지. 그래서 메일을 드려보세요라고 했었고, 메일을 드려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개해 주셔서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의 전윤선 대표님이라는 분께서 답 주셨는데, 이분 스스로가 장애인이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많이 느끼시면서 대안을 준비하시는 분인데, 이게 디테일한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자료에 저희가 무심코 작성한 장애인을 보유한 행정동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옳지 않다, 바꿔달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바꿨고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증, 저희는 지체장애인만 생겼었는데 이분이 저기 어린아이,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신체적 약자를 포함해 만든 법이다 라는 걸 또 배웠어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거 못 믿겠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업데이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자라고 해서 태블로로 만들었고요. 그걸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훌륭한 데이터 분석과 조사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멘트를 담아서 발표 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예, 주제를 선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주제에 집중해서 발표를 전략을 짠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흐름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요건 당연히 다 하는 건데, 여기다가 현장 실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얻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서 이제 주제에 더 집중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를 그냥 우리끼리만 꾹짝꾹짝한 게 아니라 그 실제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의 대상자가 되는 분께 인터뷰를 드려서 그 내용을 담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때 시험 기간도 겹치고 해가지고 그 팀원들 모두가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막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줌으로 회의할 때 눈 퀭한 게 보이고 있었는데,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분석하실 겁니다. 절대 데이터에 갇히지 않은 현장과 실제 이 분석 결과 공개됐을 때 수혜자가 생길 수 있는 멋진 분석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